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폭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경제언박싱은 기업의 뒷이야기를 파헤치는 시간이죠. 오늘도 리더스인덱스 대표 박주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뭐 주총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네. 이슈를 먼저 좀 살펴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미약품 경영권 네. 분쟁. 네. 이 문제는 이제 28일 날 주총이죠. 네. 주총이고 경영권을 둘러싼 표대결이 지금 네. 촌미의 관심입니다. 쟁점 사항 먼저 들어보죠. 뭐 한미약품의 경영권 분쟁은 뭐 한 달 전 계속 있었는데 네. 지금 상황이 점입 가경입니다. 그래요. 네. 어제 이제 한미약품의 송영숙 회장 그러니까 그 임 회장 자녀가 네. 이남 일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들 둘이 임종윤, 임종훈, 장남 차남인데 예. 원래 사내에서 있었거든요. 네.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주총 3일을 앞두고 전격 해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지금 지분 이제 해임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분 구조가 네. 송영숙 회장하고 임주연 대표, 그러니까 딸이죠. 네네. 이 두 분의 지분율 합치면 21.86%. 예. 그리고 장남인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이 두 분을 합치면 20.47%인데 적네요. 네. 두 캐스팅 보트를 딱 보면 예.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11.52%로 다 캐스팅을 쥐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국민연금 어차피 이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예. 근데 지난 주말에 지난 금요일 날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네. 이 두 형제의 손을 들어줘 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되면 예. 이렇게 되면 이 임종윤 임종훈 사장 이 형제의 지분이 35%로 올라가죠. 네. 네, 32% 2% 가까이 2%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표대결에서 네. 결국엔 국민연금하고 소액주주의 판단이 있긴 하지만 네. 일단은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러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일이 있고 나서 다 이틀 만에 네. 이제 송 회장 쪽에서 두 형제를 사내이사를 전격 해임시키는 이런 사건이 지금 벌인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뭐 일단 하루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주총이 28일 있고 나면 3일 물론 뭐 남았죠. 네. 바뀌겠지만 네. 캐스팅 보트를 쥐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이 형제를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에 일단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말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면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승기는 이제 형제 쪽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아직까지는 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이제 그 32대 31대 한 22 정도 되는데 네. 국민연금 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분이 있고 예. 이번 항방은 역시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현재 송영숙 회장 쪽에 뭐 재단 지분 포함하면 우호 지분이 한 35% 정도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 현재 그 임종윤 회장하고 그 지금 특수관계자 신동국 회장까지 합치면 한 28% 정도 되는데 여전히 이제 재단까지 합치면 송 회장 지분이 높긴 하지만 한 3% 정도, 한 5, 6% 정도 높죠. 그렇지만 역시 국민연금이 한 7%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액주주가 17%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요 3일 사이에 국민연금과 소액주주의 판단이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 상황은 지금 주총의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왜 형제의 손을 들어줬을까?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동국 회장은 그러니까 그 임성기 회장하고 네. 고향 선후배 사이죠. 오. 네. 고등학교 고향 선후배고 예. 고향이 김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동네에서 성공한 두 기업가가 된 거죠. 예, 한양정밀도 꽤 성공한 그렇죠. 기업이다. 한양정밀은 주력이 이 중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거의 굉장히 크게 공급하는 꽤 큰 기업입니다. 3천 이상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 고향에서 같이 성공한 두 기업가가 동문으로 만나서 서로 필요할 때 서로 많이 도움을 주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한미약품 지분을 꽤 많이 보유를 하게 됐죠. 지금 개인 주주로는 10%가 보유를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역시 이제 신동국 회장 쪽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접촉도 하려고 그랬고 왜냐하면 캐스팅 부터를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의향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1차 접촉을 하지 않다가
지난 주총을 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자기 입장을 이제 밝힌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네. 그리고 이제 두 형제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신동국 회장이 생각할 때는 이 회사 가치가 현재 송 회장이나 임주연 사장 쪽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가면 그 기업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분명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성기 회장과의 각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죠. 고인의 뜻을 제대로 밝힐 곳은 이 형제 쪽에서 주장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것이 이 형제에게 손을 들어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이나 아까 소액주주가 캐스팅보드를 지고 있잖아요. 예. 그 20%, 23% 정도 지고 있는데 예. 그 국민연금이나 소액주주의 판단 기준은 누가 기업의 가치를 더 높여줄 것인가로 판단의 기준을 참 그렇죠. 분명하죠. 예. 근데 신동국 회장이 손을 들어주면서 그런 입장을 배경 설명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형제 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가는 게 그러니까 합병을 하지 않는 게 한미약품의 기업 가치를 더 지킬 수 있고 한미약품에 더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상속세와 주식담보대출 등 대주주들이 개인적인 사유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회사 경영에 대한 투자 활동이 지체되고 기업과 주주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OCI와의 합병, 송영수 회장이 밝힌 합병이 가장 중요한 이유도 그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상속세 내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담보대출도 하기 부담스럽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R&D도 못하고 하니까 우리는 외부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했는데 완전히 반대 입장을 낸 거죠. 신동국 회장은 그것 때문에 왜 투자를 하지 않는 거냐. 그것 때문에 합병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소액주주가 어느 쪽의 의견에 동의를 해줄까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공식적으로 보면 이제 딱 이유는 확실해요. 형제 신 회장이 형제들을 지지하는 이유는 네. 확실한 건데. 그러면 이 한미그룹의 이 주총에서 관건은 이 OCI 합병 문제가 제일 관건이에요. 그렇죠. 예. 일단 좀 주주 제안으로 올라온 거는 일단 합병. 합병은 이미 이사회 승인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주총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결의가 거고. 돼야죠. 네. 그리고 양쪽에서 올린 이사회를 장악해야 되는데 네. 양쪽에서 올린 사내이사 명단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겠죠. 예, 당연히 다르겠죠. 예, 이사회를 장악해야 되니까. 예. 이미 뭐 어제부로 임종훈 현재 자체를 사내이사로 일단은 해임을 시켜버렸으니까. 해임시켰으니까. 현재 양쪽에서 올라온 그 추천서를 보면 네. 회사 측 그러니까 송영숙 회장 쪽의 사내이사를 보면 한미약품의 사내이사를 임주연 현재 사장 네. 딸이죠. 네. 그리고 OCI 홀딩스의 유희연 회장 올려놨습니다. 네. 합병을 확실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임주연 OCI 홀딩스의 유은 회장은 한미약품의 사내이사로 들어가고 임주연 사장은 OCI 홀딩스의 사내이사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최인영 기타 비상무이사도 아마 OCI 쪽 사람이고 사회이사 올린 것도 보면 김하일, 서정모, 박경진 이제 양사에서 합의한 분들이 올라간 거고 반대로 임종용 사장 측 주주 제안은 두 형제 임종윤, 임종훈 후보를 사내이사로 올렸고 비상무이사로 금규찬, 배보경 후보를 올렸고 사회이사도 다른 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완전 대치된 거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총에서 지면 어느 한쪽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재벌가 대기업들의 이 가족 간의 갈등을 보면 네. 참 역사가 깊은데 이번 가족 간의 갈등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남을 것 같아요. 상장사 분쟁에서. 그렇습니다. 뭐 형제 간의 갈등은 재벌사에서 꽤 있어 왔는데 네네. 이렇게 극명하게 대립하는 그러니까 거의 제로섬처럼 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참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KTNG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 주총을요. 차기 대표이사 사장이 결정될 주총을 앞두고 큰 암초를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암초를? 굉장히 히스토리가 좀 복잡합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히스토리를 보면 KTNG가 지금 그 주총을 앞두고 일단 행동주의 펀드들이 일단 요구사항을 꽤 많이 냈어요. 네네. 행동주의 펀드들이 일단 KTNG 쪽에서는 배당금 5천 정도 배당을 하려고 했는데 KTNG가 꽤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5천 원이면 많이 하는 건데. 예, 그리고 실제 그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KTNG가 배당률이나 배당금으로는 탑3에 들어가요 매년. 그리고 이제 그런데 행동주의 펀드에서는 좀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도 요구를 두 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사주도 한 4배 정도를 소각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 예. 그리고 사회이사도 확대시켜라. 그리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역시 대표이사죠. 그렇죠. 예. 예. 방임원 그렇지. 대표이사를 이사에 추천한 대표이사를 우리는 승인하지 못하겠다는 건데 어허. 현재 그 KTNG의 대주주는 기업은행이에요. 기업은행이죠. 네. 예. 그리고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예. 그런데 행동주의 펀드는 사실 1.1%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은행에서 기업은행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보면 국가 기재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먼저 기업은행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손을 들어줬어요. 우린 너희들 찬성한다. 우리 방임원 대표 선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일을 했는데 지분이 꽤 올라갔네요. 그래서 저는 그럼 국민연금도 당연히 뭐 기업은행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저 의견을 따를 줄 알았는데 이게 반전이 생겼어요. 반전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연금이 예. 우리는 KTNG 측에 찬성한다. 예. 네,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예. 기업은행, FCF 한다자산운용, 행동주의 펀드들이 같은 의견.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난주에는 사실은 국제 그 의결권 자문기관, ISS나 이런 쪽도 전부 다 기업은행이나 행동주의 펀드 손을 들어줬어요. 너희들 의견이 맞다라고 자문을 해줬는데 네. 저는 저는 그래서 이거 완전 전사가 끝났구나 했는데 이 반전이 일어난 게 국민연금에서 우리는 찬성. KTNG의 회사 측의 주장에 찬성. 그리고 너희 손을 들어줘. 이런 상태 돼가지고 KTNG도 주총 28일 날 주총에 가봐야 네. 결정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방영호 후보가 이제 대표이사로 되느냐가 이제 제일 관건이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참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기업은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반발한다는 얘기는 기업은행은 사실 정부 입장을 좀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정부가 KTNG는 이제 공기업 이제 반공기업인데. 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과 KT 그 기업은행이 서로 상반된 얘기를 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슈고요. 그렇죠. 이건 그러면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굉장히 진행시키고 기재부에서도 계속 엑셀을 밟고 있고 예.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제 뭐 지난주에 계속 뭐 스트레스 코드도 개정을 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연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치까지 지금 만드는 상태인데 예.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 자본 시장에서 연금이나 기관 투자자가 좀 일관된 입장을 표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사안인데 기관 쪽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사실은 투자자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기준이 뭐야? 네. 대체? 네. 그 기준이 확실해야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나 기업 가치가 제고가 되는 건데 지금 KTNG의 요 사안을 보면 요 그런 부분들이 정부 입장의 어떤 중립선이 좀 애매모호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네요. 기업은행이 분명히 밝혔는데 예. 국민연금은 계속 미루고 있다가 그렇죠. 사실 3월 14일 날 그 수탁자 책임위원회에서도 KTNG는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일주일 지나고 지금 저걸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그 KTNG의 강력 대응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대응이냐면은 그 기업은행이 먼저 반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행동주의 펀드가 먼저 반대를 하고 기업은행은 행동주의 펀드에 손을 들어주고 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ISS 같은 국제 의결 자문기관에서 너희들이 말이 맞다라고 그냥 완전히 끝난 것처럼 됐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KTNG가 어떻게 강력 반발을 했냐면은 너희들끼리 짠 거 아니냐라고 지금 반발을 한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 입장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상당 부분이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정하고 있다는 거는 뭐 의례적인 말인데 예. 이 FSS하고 그러니까 ISS와 FCP 사이에 예. 공모를 하지 않았냐라고 의견을 제기한 거예요. 공모성에 대해서. 음. 보통 국민연금은 국제적인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견을 들으면 대부분 그쪽으로 손을 들어줍니다. 근데 이 경우는 ISS가 FCP의 의견을 손을 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KTNG에서 제기한 의구심에 대해서 일견 맞다라고 지금 인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히 쟁점될 수 있는 게 우리가 대부분의 사안들을 우리가 삼성물산 제일 먼저 합병할 때도 그렇고 네. 아주 그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국제자문기구의 의견을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제자문기구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 행동주의 펀드와 연합해서 이렇게 의견을 왜곡시킬 수도 있구나고 하는 빌미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아하. 예. 예. 앞으로도 이제 주총 때마다 기업의 합병이나 이런 이슈 때마다 이런 이슈들은 계속 반복해서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러면 그런데 행동주의 펀드를 공격할 만한 그 기존의 사주들을 그렇죠. 공격할 만한 빌미가 되는 거죠. 맞죠. 사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FCP나 국제행동주의 펀드들이 ISSO 같은 기관들하고 연합을 해서 충분히 의견을 왜곡시킬 수도 있구나라는 의견을 지금 만들어준 중요한 사건이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만약 그게 사실이라서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면 향후에 이제 있을 뭐 몇 년 주총이 있을 텐데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뭔가 중도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의 의견이 좀 우리 자본시장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도 지금 사실 뭐 그런 주장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 지금 KTNG는 지금 반경만 후보는 내부 사람이잖아요. 네. 반경만 후보가 신임 대표가 되는 걸 미는 거고 네. 다른 측에서 그러니까 기업은행과 FCP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자인 손동환 후보를 미는 거고 그렇죠. 2등 모양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제 사실은 대표이사 이 중공기업의 대표이사를 누구 앉힐 거죠? 이걸로 그 새 싸움을 하는 건데 결국. 근데 정부 측은 이제 정부 측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국민연금하고 기업은행인데 네. 이쪽이 공통된 뭐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죠? 예. 기업은행만 이제 손동환 후보를 뭐 지지한다고 하는 거고 KTNG 내부에서는 이런 네. 거죠. 이유는 이제 그 이전에 전 백 대표가 네. 9년을 연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현재 후보인 백 부사장은 예. 그러니까 방 부사장은 네. 이 이전 대표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쪽 이미 장악한 사내이사, 이미 장악한 사회이사들이 추천한 사람이 현재 대표이사로 올라왔으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않느냐. 그렇죠. 예. 이렇게 본 거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과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은 우리 이쪽에서 뭐 그렇게 너무 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반기를 든 거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저 공공기관들, 중공공기관들의 그 임원 선임, 대표 선임하고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논점에서 벗어나니까 조금 참겠습니다. LS그룹 지금 LS그룹이 지금 주총 여기도 앞두고 있는 거죠? 예. 주총은 뭐 진행되고 있는데 LS그룹은 예. 지금까지 LS그룹이 네. 그룹은 꽤 큰 그룹인데 네. 상장사가 7개밖에 없어요. 굉장히 작아요. 그렇군요. 계열사는 굉장히 많죠. 근데 계열사는- 오너가 참여율이 제일 높은 그룹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그룹.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그룹을 태평두라 그러거든요. 태평도. 그러니까 이제 LG그룹의 창업자 구인의 회장이잖아요. 예. 그건 이제 LG그룹을 쭉 정통을 이어가고 예. 이어가는 정통 이어가는 그룹에서 LG그룹과 LX그룹으로 갈라진 그렇죠. 이렇게 된 거고 네. 구인의 회장의 동생이 세 분 계세요. 남동생이. 네. 첫째 동생이 구평회. 태평두지 않습니까? 네. 구태회. 아. 둘째가 구평회. 평회. 예. 마지막이 구두회. 네. 이렇게 있는데 일종의 LS그룹이라는 한 그룹으로 묶여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지붕 세 가족. 그렇게 되죠. 그게 OCI 그룹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OCI도 원래 OCI 그룹으로 있지만 그 삼형제가 삼형제가. 별도로 경영하는 구조를 가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예. 처럼 이 LS그룹도 LS그룹으로 떨어져 나왔지만 사실은 동생 세 분이 모인 그룹인데 이 지금까지는 이제 회자 돌리면 다 다 이제 돌아가셨고 했고, 네, 돌아가셨고. 2세대가 이제 자자 돌림이거든요. 그러니까 LS그룹의 1대 회장이 구자홍 회장이었어요. 구자홍 회장. 구자홍 회장이 구태회 회장의 장남이었거든요. 그 첫째 동생의 장남. 네. 2대 회장이 구자명 회장이었는데 구자열 회장이었는데 뭐 구자열 회장 자자 돌림을 9년씩 돌아가면서 했던 정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전통이군요. 예. 근데 지금 현재 회장은 구자은 회장이거든요. 그렇죠. 구자은 회장은 막내 구두회 회장의 장남입니다. 네. 근데 구자은 회장이 3년 전에 회장이 됐는데 임기가 6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게서 어떻게 보냐면은 LS그룹은 6년 후를 생각하고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구자원 회장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은 LS그룹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움직이는 그룹인데 갑자기
우리가 3년 안에 4개 계열사를 더 상장을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상장의 의미를 가지고 재계에서는 요거는 이제 3세로 경영권 승계가 어차피 6년 넘어가는데 네. 요 상장을 잘 보면 어느 형제가 어느 가문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그림을 대충 그릴 수 있는 구도로 가져가는 거라서 재계에서는 LS그룹도 굉장히 지금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관심을 가지고 요즘 보고 있습니다. 이 범 LG가잖아요. 네. 범 LG가는 이게 승계가 네. 다른 그룹에 비해서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규칙이 좀 있는 거고 네. 방금 말씀하신 한 세대에서 뭐 일정 기간을 나눠서 이렇게 회장직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하고 이제 3세로 넘어가면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복잡해지죠. 자녀들이 많아지고 네. 이거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이제 무슨 복잡해지는 건데 그래서 이걸 좀 나누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뭐 아무래도 이런 이제 그룹들이 꽤 있죠. GS 그룹이 그렇고. 그렇죠. 네, GS 그룹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한 맞아요. 뭐 가계도에서 뭐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마지막 홍자 돌림, 홍치 세대고 네. 지금 LS 그룹은 본 이제 3세대가 본자 돌림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본혁, 구본웅, 구봉규, 구봉건, 뭐 그렇죠. 구동까지 있는데 예. 이 3세대가 나이트도 비슷하고 지금 다 그 경영의 전면에 다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 전면에 등장한 그 이 시점하고 네. LS 그룹이 상장을 하게 되면 지분을 맞교환하거나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계열 분리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네. 이 태평두라는 이 집안을 보면 이미 그 구두회, 그러니까 셋째 구두회 회장은 예. 에스코홀딩스라고 이미 사실은 별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에스코홀딩스로. 그리고 둘째 분인 그 구평의 분도 네. 이원이라는 기업으로 사실은 별도로 또 하나의 움직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LS 본계열, 네. 이원 계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코 계열. 에스코 계열. 네. 지배 구조도 보면 LS로 별도로 가지고 그 분리된 것처럼 보이고요. 네. 물론 조금은 섞여 있지만 이원 그룹도 별도로 섞여 있고 에스코홀딩스도 별도로 돼 있어요. 물론 그 공정거래위원회 어떤 재벌 기준상 동일이는 구자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경영은 별도로 합니다. 근데 이제 별도로 하는데 여기 이제 계열이 내려가면서 네. 잘 보면 지금 고려아연 영풍처럼 네. 돈 되는 계열사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알짜 그죠? 기업이 알짜 있을 기업이 있을 것이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네. 있을 것이고 미래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LS 그룹은 전통적으로 B2B 기업들입니다. 전선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B2B 기업도 B2B라서 사실 주가도 그렇게 관심도 별로 없었고 뭐 그렇게 굴러갔는데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재료 그리고 2차 전지의 그 충전 인프라 이런 사업들이 막 뜨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3세대가 서로 알짜 기업들을 하려고 하는 차지하려고 경쟁을 예, 벌이고 이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재 LS 그룹의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재계에 관심 있는 기자들이나 언론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요거 곧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고친 수 있다. 어떤 식으로 갈라치기하고 어떤 식으로 가져갈까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LS 그룹이 그 원래 LS 전선이 이제 지금 LS 그룹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LS하고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이원, LS 네트워크스, S 홀딩스, 가온전선, LS 그 전선 아시아 이렇게 7개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상장의 알짜로 보고 있는 게 LS 옛날에 니코 동전이라 동전이라 동전은 회사 이름이 맞아요. 바뀌었어요. 예, 예. LS M&M으로 그게 거의 본체 아닌가요? 네. 예. 요게 좀 알짜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소재를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요 기업을 누가 운영하고 누가 가져갈지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요. 이제 최근에 3, 4세로 내려가면서 지분이 GS그룹처럼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1%, 2%만 작죠. 가져갔으니까 누가 가져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등장하는 3세대 분들이 어느 계열사의 대표를 맡았다, 이름 맡았다에 따라서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뭐 누가 누구를 가져간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현재 구자원 회장의 임기가 2030년에 끝나거든요. 6년 6년 남았습니다. 예. 6년 그래서 뒤에는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이제 회장 자리를 놓고 결정을 그렇죠. 벌어야죠. 지금은 그 자자 돌림이 9년씩 돌아가면서 했던 전통을 지켜왔는데 이제 본자 돌리면 넘어가나요? 네, 본주단으로 넘어갔을 때 이 전통은 지켜질까 아니면 완전 갈라질까? 이게 지금 LS 그룹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군요. 본자 돌림으로 내려가면 형제분들도 많아지고 지분 네. 관계도 훨씬 더 복잡해져 복잡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후보군들도 많고 네, 회사도 만약에 추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또 더 복잡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정리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LS가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많은 기업들이 그랬듯이 이제 LS 그룹으로부터 다시 그룹 분리를 하고 뭐 이런 뭐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지 않을까요 또? 그렇죠. 여기 이제 핵심은 뭐냐면 LS예요. 네, 그러니까 지주회사죠. 그렇죠. LS 그룹이 이제 계열 분리하려면 네. 이 LS 중심의 공동 경영 체제하고 계열 분리가 양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LS를 그러니까 지키면서 갈 것이냐, 거기서 완전히 분리시킬 것이냐가 지금 핵심 관건이 되는데, 네, 현재는 보면 어쨌든 태평두 요 삼형제가 그러니까 첫째 동생 구태회 계열은 LS 그룹을 가져갈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확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본체. 네. 그런데 재밌게도 그 3세대가 다른 형제의 손자들도 이쪽을 같이 공동 경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는 그렇죠. 네. 예. 원래는 LS, 이원, S콜딩스로 분리시켜놨는데 공동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이번 상장을 통해서 네. 어떤 식으로 좀 분리를 할 건지가 좀 복잡하지만 해결될 문제고 지금 3세 가운데 경영 활동을 이행 중인 후보는 5명이거든요. 네. 현재 구태 일가 그러니까 첫째 동생이 구태 회장 일가에는 네. 구봉규 LS 전선 대표가 예.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 예. 구평의 일가에서는 구동희 LS M&M 예. 구동희는 요번에 그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죠. 예. 그리고 요 두 사람 현재는 구태회하고 그 구평의 이 두 장손인 구봉규 대표하고 구동희 대표가 현재는 양강 구도가 아닌가를 지금 대개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이 구동희 대표의 움직임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특히 이제 LS M&M 믿고 동재련 요걸 가지고 이 구동희 부사장이 2차 전지 사업을 구름에서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핫한 산업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어받고 있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구회장이 다수 계열사를 IPO를 예고하면서 주 LS 계열사를 IPO를 진행하면 기업 가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때 그 구동희 부사장의 적극적인 행보가 뭔가 그룹 전체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가 아닐까라고 지금 계속 의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장남은 구봉규 대표가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 LS 그룹에서 가장 잠재력 있는 사업은 결국은 2차 전지 사업이거든요. 2차 전지 사업. 그리고 LS 그룹 2차 전지 사업은 결국에 범 LG가 다 묶여 있어요. 그렇죠. LG 에너솔루션이나 다른 계열사, 뭐 희성이라든지 다 묶여 있어서 LS 그룹도 그 2차 전지 사업에 같이 묶여 있어서 현재 LS M&M의 IPO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 구동희, 구자열 회장의 아들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구자열 회장이 있을 때도 굉장히 그런 뭐 소위 말하는 그룹 전체를 장악한 야심 같은 게 있었는데, 근데 전통을 좀 지켰지만 이제 아들 때 내려와서 이 구동희 부사장이 구자열 회장의 아들로서 아버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룹 내에 핫한 이슈들을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LS M&M의 IPO가 구동희 부사장 대표의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범 LG가는 설명 들어도 사실은 그렇게 해주셔도 거의 복잡하죠? 진짜 너무 복잡하고. 네. 근데 이 LG가 범 LG가는 점점 이게 그룹사를 이게 형제가 쭉 세대가 지나면서 분리해서 그룹사가 LS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 2005년 한 20년밖에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럼 그때 다 분리됐죠. 그죠. 네. 앞으로 언제 또 이 형제가 내려가면 이게 분리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분리되겠죠. 현재 뭐 LS 그룹은 뭐 LS하고 이원하고 에스콜딩스가 분리될 수순으로 한번 갈 것 같습니다. 3세대가 내려가면.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재벌들의 그 대기업들의 운영 이 역사들을 이 LG 범그룹 LG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보기에는. 그 저는 이제 이거 재계를 따질 때
그러니까 그 재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재벌이라는 단어가 일본의 재벌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네. 일본은 일종의 봉건 체제처럼 움직여요. 약간 일본은 한 가문이 있으면 그 가문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고 그 가문에 따르는 영주 체제로 좀 움직입니다. 전통적으로. 가신들 맞습니다. 혈족이 아니더라도 일본은 크게 따지면 주우자, 스미토모 계열, 나릴자, 닛산 계열. 그렇죠. 그리고 뭐 미제이 계열, 요 세 개로 크게 석삼자 계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잘 보면 패밀리가 아니고 그 봉건 체제로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재벌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일본의 그 재벌 플러스 가족이 포함돼요. 그렇죠. 가족들로. 예. 그래서 지금 한 70년 내려오면서 한 10대 패밀리가 실제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예. 나중에 이제 그것도 제가 한번 정리를 어떤 패밀리가 어떤 그룹을 갖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하면 필요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들 10대 가문들의 이 재벌들이 가지고 네. 있는 국가 전체 부의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의 기업 평가, 기업 가치를 매길 때는 이 패밀리가 어느 패밀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 외국 투자자들이 가끔 제가 자문을 부탁받는 게 그 구조를 잘 몰라요. 모르는 거죠. 모르겠죠. 예. 예. 그래서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기업 가치 평가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후지국스럽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건 세대가 바뀔수록 우리 기업들의 구조나 일단 구성도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업박싱 주총 주요 사항들 몇 가지 그룹들의 얘기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박주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